여러분, 반가워요. 지금 시간이 9시 3분인데 아무도 없이 저랑 승표만 있네요. 네, 외롭지만 그래도 수업을 해야겠죠. 지난번까지 해서 이제 넌파이랑 판다스를 얼추 다 끝냈잖아요. 뭐 시각화나 마지막에 설명한다고 했던 데이트 타임이나 그런 거 좀 남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건 끝났으니까 이제 살짝 다시 뭐라지? 돌아보면서 토파보면서 이제 데이터과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뭐 조금 더 이론적인 걸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동안 지난번에 채우지 못한 빈틈에 있는 뭐 시각화 관련된 코드나 데이터임 관련된 코드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만 시각화 시 유의할 점, 그래프의 종류 이런 뭔가 문과문과틱한 그런 가벼운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오늘은. 승표야 PPT 보이니? 잘 보임. 좋아요. 자, 우선 오늘 수업 주제 다시 돌아보면 EDA란 것과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데이터 시각화가 아마 수업의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수업 전반 계속 PPT 할 건 아닌데 이론은 이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 설명한 거는 데이터 과학 개념 리뷰하고 시각화의 중요성, 순서, EDA, 그래프의 종류, 시각화 시 유의할 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데이터 과학 개념 리뷰해 보면은 이제 일단 데이터 과학이 뭔지 이제 슬슬 가닥이 잡히기 시대해요. 뭐 사실 안 잡혔으면은 제 잘못이고.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데이터가 뭐냐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못 던지겠네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정의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학교에서 얘기하는 데이터가 좀 정형적인 정서, 비정상적이고 정형적인 정의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등을 동원하는 그런 융합 분야를 데이터 과학이라고 학교에서 정의합니다. 조금 보편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모델이라서 소개하는 DIKW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데이터, 인포메이션, 노리지, 위스덤 이 네 개 합쳐서 DIKW라고 부르는 건데 그냥 데이터가 이 순서대로 아래서부터 위로 가면서 조금 단순 데이터에서 지식을 가까워지고 그걸 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다라고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데이터랑 가공되지 않은 원시 상태 데이터.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와 문자열 덩어리, 그걸 데이터로 부르고요. 이제 거기서 뭐 좀 평균 처리를 하든, 뭐, 쉐입 변환을 하든, 우리가 많이 배운 그런 조작들을 거쳐서 이제 뭔가 정보를 뽑아내면은, 뭐 이 컬럼의 평균은 이거다. 뭐 이 컬럼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정보가 되면은 이제 그걸 인포메이션이 부릅니다. 정보죠, 말 그대로. 그런 정보에서 나아가서 이런 그 정보 간 연결이나 정보 간 상관관계, 정보 간 특이성 같은 걸 고려해서 이제 데이터 중복되니까 정보 자체에 대한 이해나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물을 논리지라고 합니다. 지식이죠,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음식별로 이제 영양소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단순히 평균내서 이 영양소가 많다 하는 건 인포메이션이고 이 영양소가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호 연결 논리지겠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데이터 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위스덤,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런 데이터에서 점점 쌓아 올라가서 이 위스덤까지 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런 학문이다라고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구나 싶은데 사실 아무래도 다양한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제대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게 크게 이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 세 가지 데이터로 이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형 데이터는 좀 구조적으로 데이터 속성과 값이 미리 구분하고 픽스돼 있는, 고정돼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CSV가 있고 엑셀 같은 거나 이제 흔히 딱 규격화된 뭐 위치도 고정돼 있고 그 각 위치별로 들어가 있는 값도 고정돼 있고 그 값만 이제 예를 들어
자리에 이게 인터 들어갈 거다 정해져 있고 어떤 인터 들어간 점은 달라지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적용 데이터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던 대부분 사실상 모든 데이터가 적용 데이터였고요.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반작용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도 있어요. 아, 비정형 데이터 한번 다뤄봤다. 좀 더 설명하고 반작용 데이터는 CSV보다는 조금 덜 고정된 형태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제 여러분이 컴과 원대 봤을 제이슨이라고 이제 그 딕셔너리 리스트 그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건 CSV처럼 딱 예쁘게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안 얼추 구조가 돼 있어서 타고 타고 들어가면은 아, 이 데이터 무슨 데이터다 라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직관적이란 게 좀 무슨 같지만 우리 직관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만 읽고 나서 그래서 형실 갖추고 있지만은 그게 완전 고정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분류나 정리 같은 과정이 필요한 데이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그 비정형 데이터는 완전 형식도 고정되지 않고 구조도 안 돼 있는 데이터. 뭐 이미지나 비디오나 사진이나 우리 자연어 같은 그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합니다. 우리 2회차죠. 2회차 2교시에서 이걸 다뤄봤었죠. 이미지 처리를. 사실 그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취급해서 다루긴 했지만 결국 비정형 데이터니까요. 순수한 의미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일은 아마 우리의 수업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걸 하려면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뽑아내냐라는 얘기로 넘어가서 약간의 인공지능이나 이미지 처리로 해서 인공지능이나 말이 안 나온다. 네, 그 저희 학교 심화 과목잖아 있죠.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진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컴퓨터 비전 관련된 과목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과목을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 반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이 제이슨이나 HTML 다뤄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크다운 언어가 들리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헤드나 바디가 구분돼서 뭐 헤드에 어떤 제목이 있고 어떤 스타일로 적혀 있고 어떤 구조 적혀 있고 이런 걸 다 저장하는 HTML이라는 파일이 자료형이 있거든요.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은 뭔가 헤드가 구분돼 있고 헤드에서 타이틀, 메타, 스타일이란 인스턴스가 그런 데이터 딱 구분돼 있고 바디도 다 그렇게 구분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CSV 같은 스프레드시트보단 덜 구조화돼 있잖아요. 이런 자료형을 이제 세미 스트럭트 데이터, 단정 데이터라고 합니다. 뭐 예시론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아까 말했던 말하진 않았지만 XML이라는 자료형을 텍스트로 본 거고 이걸 제이슨을 본 거예요. 제이슨에 대해서는 아마 8회차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냐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방법이 있어요. 그걸 큰 여러 개 스텝으로 나누면은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이상한 값을 달리는 전처리를 진행하고 탐색 및 분석, EDA라는 걸 진행하고 시각화하고 모델 개발 및 학습을 한다. OTT 설명했었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할 수 있다. 즉 이런 데이터를 밀수함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데이터 수집에서는 데이터 입출력이나 웹 이론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고요. 뭐 API나 그런 내용이요. 그리고 전처리 탐색 및 분석은 이제 판다스, 넘파이 등 함수들이 있을 거고 시각화에서는 오늘 배울 판다스 플롯이나 이제 파이플럿 같은 함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델 개발 및 학습 머신러닝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8회차에 자세히 배울 거고 이건 지금까지 배워왔죠, 열심히.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6, 7차에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딱 이걸 묻는 게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고 실제 나왔어서 지금이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지만은 시험 며칠 전에는 중간고사 막 일주일 전에는 이런 걸 외워야 되니까 이런 구조를 좀 미리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딱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각화하면 좋은 점 있잖아요. 딱 막 수십만 개 데이터를 한눈에 표로 볼 수 있고 초딩 때 뭔가 했던 거 같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때 많구나, 이때 적구나, 이때 꺾이는구나 그런 인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약 단순히 평균 찍거나 하는 등의 요약 통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약 통계는 단순히 그 PD.describe를 통해서 얻은 그 요약 통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2번이랑 겹치는 것 같지만은 효과적인 인사이트를 아무나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잘 공유할 수 있어서 더 잘 의사결정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방법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1, 2, 3, 4가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1, 2, 3, 4에 포함된 얘기라 생각하지만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따라야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이런 이유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외워야 되진 않지만은 그냥 뭐 저런 중요성이 있구나 하는 심리적인 이해만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딩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뭐 막대 그래프는 이제 크고 작은 걸 잘 비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 시각화가 좋은 이유, 그거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이제 유명한 시각화 중에 하나죠. 이제 연도별로 나이에 따른 인구 분포를 보여준 건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인구 분포가 지나가죠. 뭐 피라미드형, 항아리형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때 딱 이때 인구가 많고 예전에는 노년층이 없었지만 점점 노년층이 늘어나고 그런 게 확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님에도 이때 보면은 딱 지금 70년대, 60년대생의 인구 비율이 많다. 또 지금 최근에 태어난 신생아가 적다. 그런 인사이트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역사적으로 뛰어났다 평가받는 데이터 시각화들인데요.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진군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뭐, 보시는 시각화인데요. 이 노란색 이게 결국 두께가 진군하는 병사수에 비례하는 값이고요. 그 노란색은 진군할 때 값, 검은색은 후퇴할 때 값이에요. 보면은 이 근방에서는 엄청 두껍고 즉 엄청 인구가 많았지만은 보면 점점 몇 명은 후퇴하기도 하고 몇 명은 나눠서 후퇴하기도 하고 점점 사망하기도 해서 줄고 나중 되면은 두께 확 주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딱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죽었구나, 많이 줄었고 후퇴할 땐 진짜 막 100배로 줄었구나 그런 걸 딱 한눈에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좋은 시각화는 좋은 인사이트를 내가 느끼는 인사이트를 잘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딱 내가 단순히 아 진군할 땐 40만 명이었는데 돌아올 땐 4천 명이었어요 하는 것보다 딱 이 두께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그 콜레라의 발병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시한 시각화거든요. 이게 이 검은색 막대가 그 콜레라가 발병한 비율이나 수나 그런 거에 대한 대응되는 값인데 보면 딱 이 근방에 많은데 이 근방에 저수지가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 저수지와 콜레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는 뛰어난 의학적인 지식 없이도 그런 뛰어난 인사이트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멋진 시각화 중 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유용하죠. 나이팅게일이 세계대전 때 제시했던 시각화인데 보면은 이게 아마 안쪽이 전쟁에 의한 사망이고 바깥쪽이 이제 질병에 의한 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 래퍼가 있죠. 이제 질병에 의한 사망이 전쟁에 의한 사망보다 더 많다. 이제, 이제 위생 문제 심각하다.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요. 보면은 봄이나 겨울에는
이제 점점 겨울로 갈수록 그런 질병의 상황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런 인사이트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아마 설득을 하기에 좋았겠죠. 이제 단순히 질병이 위험하다, 위생 신경 써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다라고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이번 여담으로 작년에 생활하셨던 선배가 두고 간 자료인데, 그냥 이게 필리핀의 각 섬에 있는 식물의 아종간 유전적 차이를 분석할 종을 구분한 논문에서 제시된 시각화라고 하네요. 그럼 딱 이게 왜 시각화냐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은, 이 빨간색으로 큰 값을 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건 딱 어느 경우에 이 무슨 퍼센트지는 문지만은 이 비율이 높다라는 걸 제시했으니까요. 그렇게 이런 간단한 것도 충분히 좋은 시각화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서 남겨놨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시각화입니다. 그 조금 더 이런 걸 멋지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보여준 걸 3천 표시한 건데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죠. 좀 더 확 띄는 느낌이 들고 예시 보니까 1.5%? 아 높겠는데 잘 모르겠다 싶은데 이렇게 하면 더 시간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좋은 시각화지만 이렇게 더 잘 시각화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은 뭐가 좋다, 이런 게 좋다, 좀 그런 거에 대한 인지적인 공감이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시각화를 한지 좀 더 이론적으로 알아볼게요. 사실 이것도 조금 아까와 같은 그 당연하지만 당연한 걸 문자로 나열해 준 그런 건데요. 아까 말한 데이터 시각화가 좋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이해하기 좋다. 내가 이해한 걸 공유하기 좋다. 그걸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일단 내가 데이터를 이해하기 좋잖아요. 시각화를 하면은.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죠.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앞서 데이터를 이해하거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거는 내가 이해하기 위한 수단도 있는데, 내가 이해한 걸로 남을 설득하고, 이제 남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단도 작용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그걸로 남을 설득하기 위한 최종 리포트를 만들 때, 즉 남을 설득하기 위할 때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좋습니다. 그 외에도 머신러닝의 핵심 속성을 파악할 때, 각 변수가 상관관계를 확인할 때 좋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를 이해할 때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머신러닝 핵심 속성이란 것도 데이터고 상관관계도 데이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학교는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이것도 대충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고 자세한 시험 기간 때 외우시죠. 그리고 요즘 여담으로 시험 외에도 그냥 프로젝트에서도 시각화하니까 간단히 정해봤는데 프로젝트 할 때는 좀 이따 설명할 EDA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설득하기 위해서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고 디자인하고 검토 및 피드백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좀 무한히 반복하시면은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마 생원쯤 배웠을 것 같은데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균형적 탐구 방법이 있죠. 이제 각각 그 두 가지 탐구 방법의 차이가 하나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하는 게 계획한 탐구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열심히 탐구하다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판단한 게 연구 방법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방법을 CDA라 하고요. 확성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반대로 이제 연역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많이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각화하고 좀 탐색하고 이제 좀 고민하고 이제 하다가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패턴을
도출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걸 EDA라고 합니다. 그냥 그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 탐구 방법의 데이터 분석 버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이 그냥 데이터 수집 통계 분석과 시각화 탐색 패턴 도출로 등을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EDA를 하냐? 따지면 사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실험과 달리 이제 데이터는 순전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뭐 과학도 실험에 기반해서 판단하긴 하지만은 이제 실험에서 여기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이해인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DIKW 모델에서 윗점을 찾는 게 근본적인 목표잖아요. 뭐 사실 계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데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사실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만 할 수 있어도 꽤 나름 좋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학의 경우, 물리나 생물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근본 원리를 가정하고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방향을 발전했으나 그게 조금 더 이상적이다. 아, 물론 다른 걸 비판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데이터 과학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뭐 정보만 얻거나 그 정보를 바탕 판단만 해도 충분히 좋기에 그냥 하나하나 올라가는 이제 단순히 탐색을 해서 정보를 찾는 과정이 그런 관점에서 EDA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딱 데이터 봤을 때, 아, 뭔가 이럴 것 같다 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두드려보다, 이런 특징이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쉽잖아요. 그게 조금 더 데이터에선 그게 조금 더 편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EDA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최대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뽑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냥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정보를 뽑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EDA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연혈적 통고 방법의 이제 데이터 수집 버전이다. 그렇게요. 아, 그리고 여담으로 여기 제를 명시는 안 해놨지만은 이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를 이해할 때 데이터를 시각화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 EDA에서의 시각화에 대응됩니다. EDA에서 당연히 데이터를 탐색할 때 숫자만 보면 어려우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통계 분석만으로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으니까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시각화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다양한 종류를 한번 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다들 사실 아는 걸 거예요. 파이 그래프, 원형 그래프라고 하죠. 찾아봤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네, 적당히 다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택트 바 그래프라고 막대 그래프인데 여러 가지 항목을 잘 겹쳐서 표현해둔 그런 비율의 차이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엑셀에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엑셀로 딸깍해서 그려놓은 표고요. 그 외 단순 바 그래프, 막대 그래프, Y 히스토그램 있죠. 히스토그램 아마 확통해서 배우지 않, 배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히스토그램도 다 알죠. 딱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에 있는 데이터 개수를 도시한 그런 표죠. 조금 글자가 깨졌는데 그냥 선그래프 그리고 산점도 스캐터 그래프라고 하죠. 이제 여러 개 데이터 쌍을 그냥 점으로 써다 도시한 그래프. 그리고 이건 진짜 학교에서 배울 것 같은데 박스 그래프라고 아마 수렴풀이 그래프인가?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이건 좀 설명하자면 이제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와 평균을 도시한 그래프로 그냥 적당히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를 도시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 점이 평균에 대응되고 위부터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4분 죄송해요. 이 윗선이 1분위수, 중간선이 2분위수, 그러니까 중간값, 아래선 3분위수고 이 막대는 오차 범위로 1분위수와 2분위수 차이 1.5배 곱한 값을
여기 넣어주고요. 이 아래도 토가 7.5배 곱한값을 넣어줘서 이 안에 있으면은 일반적인 분포 안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진짜 확통에서 배워요. 아이철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에이리아 그래프. 딱 이 부분이 에이리아 그래프인데요. 지구과학 때 아마 열심히 했죠. 이건 지원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막 사장석, 희석, 감람석의 분포가 SIO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뭐 이렇게 생겼다가 그렇게 된다. 그 영역을 면적으로 이 분류를 해준 거를 에이리어 그래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예쁘게 도시하면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아마 저희 수업 때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죠. 이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적당히 이런 도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냐, 뭐 상황관계 나타내고 싶고 두 개 변수면 스캐터 산점도를 그리고 세 개만은 스캐터 크기 부여는 버블 차트를 그리고 분포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설망에는 조금 많네요. 적당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게 앞에 설명한 이런 8개 그래프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화시 유의할 점 이것도 아까 그 5개, 4개 시각화의 장점 시각화를 할 때와 유사하게 적당히 당연하지만은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조금 권장하는 그런 시각화시 유의할 점입니다. 우선 뭐 축 설정 웬만하면 막대 그래프는 뭐 최대한 0에서 시작하는 걸 권장하고요. 막 선형 그래프의 경우에는 0.01 변했는데 축을 막 키워서 막 100% 상승과처럼 키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명도와 대비를 활용해서 색상 잘 대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요. 데이터 정확성을 보존해야 되고 디자인을 간결하게 하고 텍스 이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텍스트 숫자를 기입하고 이제 원활한 비교를 위해서 참조 대상 즉 비교군과 대조군을 잘 넣으라고 합니다. 더 나은 말이 안 떠오르네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적당히 안 좋은 시각을 보호하자면요. 이게 참 모호하다 생각하는데 이 두 개가 결국 같은 막대기를 보잖아요. 그냥 축이 다른 거지. 근데 축의 경우에는 이렇게 0, 7, 14, 21 같은 좀 비자명한 숫자들보다는 0, 5, 10, 15, 20처럼 우리 직관이 잘 적용된 숫자를 적용하길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간결한 디자인과 텍스트 숫자, 축 설정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학교에서도 이걸 권장하고요. 이 학교 PPT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신데 이건 진짜 뻔하죠. 딱 봐도 애들이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당연하지만 2번이 더 좋은 시각화입니다. 보면은 이 시각화의 경우에는 이 럭키몬스터라는 경우가 매우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 27%니까. 근데 이걸 다 양의 방향으로 해서 이게 뭔가 큰 것처럼 이게 좋은 값이 큰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게 제일 작은 값이라서 우리의 직관과 반대된 시각화라서 그렇게 좋은 시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각화를 보여주자면 이런 비교할 만한 이런 대조군을 나눠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구별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얼추 개념은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얼추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뭘 할 거냐? 아까 설명했던 시각화를 직접 한번 코드로 짜볼 거예요. 아무래도 시각화를 단순히 아, 저런 게 있구나 하면 수학이나 문과 수업일 테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냥 PDF를 쭉 보고 콜랩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보기가 좀 내용이 많아서. 전 EDA와 데이터 시각화는 앞에서 PPT를 진행했고, 펜다스를 이용해서 기본적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은
이제 시리즈.플러스나 데이터타임.플롯이라는 잭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 프레임 뒤에 스트링 붙이듯이 플롯 붙이고 이제 적당히 괄호 안에 우리가 그릴 도표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은 그 도표를 잘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kind는 파일 넣어주면은 파이 그래프, 즉 원 그래프가 나오고요. 라인 그래프, 바 H 그래프, 히스토그램, 박스 그래프, 뭐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X값 지정이나 Y값 지정, 아니면 축 지정 축 이름 지정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파일은 뒤에서 알아볼게요. 대충 이런 플러시나 함수를 이용해서 시각화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여담으로 플롯 뒤에 kind는 파이 이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df.plot.py로 해서 이 플롯을 객체로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문법적인 차이라서 기억을 하고 갑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개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카인드에는 라인, 바이, 치스트, 박스, KD, 파이, 덴시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이 그래프는 설명했듯이 원 그래프죠. 흔히 그냥 비율을 도시하다 보니까 밸류 카운트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바 그래프도 네, 막대 그래프입니다. 설명하기 힘드네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예. 아까 PPT 설명했던 이제 누적 막대 그래프, 스택드 바 그래프는 또 그릴 수 있는데 이건 따로 그래프가 있지는 않고 이제 바 그래프에 이제 카인드는 바로 지정해놓고 이제 스택드는 true로 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냥 카인드 히스토에서 쓸 수 있고 이제 빈스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몇 개의 깡통으로 표현할지 즉 이 구간을 몇 개로 나눌 건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라인 그래프. 선 그래프는 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산점도도 선- 물리 실험하면서 1학년 때도 좀 물리 실험하면서 찍어봤겠죠. 이제 그냥 X축과 Y축의 페어를 잘 도시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박스 플롯도 아까 설명했죠. 보면은 이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와 그 차이 1.5배를 도시하고 있죠. 여담으로 이 범위를 넘어가면은 이상치, 즉 비정합된 값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값이다. 해서 그냥 날리는 거에 대한 합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 그 외의 데이터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고 이걸 날리는 전철에도 흔히 존재해요. 그게 아마 OT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이상치 처리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이리얼 플러도 존재하고요. 뭐, 네,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준 것도 그렇고, 흔히 누적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타 위에, 해산물 위에, 육류 위에, 음료 위에, 과일 위에, 야채 위에 해서 이렇게 쭉 쌓아서 그리는데, 사실 스택들은 파라미터 플러스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쌓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앞, 앞뒤로 중첩해서 쌓지 않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진 않지만은 잘 쓰면 예쁜 헥스빈이라는 그래프도 있는데 그냥 이 어디냐 스캐터드 그래프랑 살짝 유사한데 이제 적당히 육각형으로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점을 개수를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잘 시각하면 이렇게 묘하게 틈고선의 느낌이 나는 예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와 관련해서 KD란 그래프가 또 있는데요. 이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과정을 그리는 건데 뭐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샘플 포인트 있을 때 히스토그램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에 살짝 가우시안 곡선 같은 걸 씌워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포 곡선이다. 즉 어딨냐 히스토그램을 정규 근사해서 잘 부드럽고 예쁘게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돌아와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앞에 설명했던 시각화들 다 한번 코드로 살펴봐 볼게요. 우선 데이터는 여기다 같이 올려준 df.csv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올라온 거기서 df를 보면 얼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 수업 때 한 번쯤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점수 그리고 제 시험지 아니면 그냥 처음 시험인지에 대한 여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우선 네. 우선 지금 그 설명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좀 상황을 약간의 데이터 처리하면서 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파이그래프는 좀 비율을 펴는 게 일반적이라서 밸류 카운트 같이 상대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좌의 직업의 종류별로 개수를 세고 그 개수를 세보면은 일단 df 잡에서 밸류 카운트를 씌워서 직업별 개수, 빈도수를 셀 수 있겠죠. 그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플롯을 씌우고 이제 kind는 K를 지정해 줌으로써 이걸 아까 보여준 그 CSV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겠죠. 보면은 스튜던트가 제일 많고 그다음 선생님 많고 그다음 매니저, 엔지니어, 닥터, 리포터, 디벨로퍼, 디자이너가 많은 걸 볼 수 있네요. 똑같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플롯.py로 이 형태도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죠 결과는. 그 외에도 제시험 여부인 위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시각화하기 조금은 예쁘진 않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형 그래프를 그릴 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로축을 기본 정렬하고 이제 숫자를 내림차순에서 정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드릴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뭐 일단 정렬 같은 경우에는 그냥 result values를 해서 이제 내림차순 정렬 좀 되고요. 사실 밸류 카운트에는 result values가 내장돼 있어서 필요가 없죠. 이거는 네 그냥 ELB에서 담아놨고요. 그리고 시작 각도가 관습적으로 90도인 게 예쁘다고 여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start angle이라는 파라미터를 지정해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이 X축이 있다 가정할 때 그 X축에서 돌아간 동경에 의하면 돼요. 45를 하면은 이 45도가 지중성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 말했는데 솔트 밸류스가 필요한 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리면은 이 기본 축이 있고 그 기본 축부터 시계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아까 그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본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정렬되길 기대하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관습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렬을 반대 방향으로 정렬해줘야 돼서 솔트 밸류스가 필요했고요. 이제 그 결과 이전부터는 이 축에서 왼쪽으로 데이터가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축에서 또 오른쪽 데이터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여담으로 이제 오토피시티라는 파라미터로 이제 수치까지 기록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 노테이션이 C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을 이용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런 게 있고 그냥 시험지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나와서 시험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올해도 과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어떻게 포매팅 한지까지는 묻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오토피시티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은 포매팅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똑같이 그냥 밸류 카운트야. 뭐 데이터 처리니까 그냥 이해가시죠. 성별별 개수고 플러스 발 통해서 이제 네,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겠죠. 그거 아마 지난번 2교시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bar H라고 해서 네, 가로 방향 막대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개 데이터에 대한 네, 여러 개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룹 바이 연관지어서 이제 각 집단별 개수가 아니라 집단별 평균 점수나 그런 것도 시각화를 해볼 수 있죠. 그 바이트도 똑같이 가능한데 그냥 이런 시각화를 할 때 이런 유의에 대해서 관련해서 넣어놓은 코드인데 그냥 딱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플러스 바이트에서 코드를 찍으면은 좀 데이터가 안 예쁠 때가 많아요. 안 예쁘다는 게 여기서 인사이트 충분히 얻기 힘들죠. 뭐 일단 글자도 겹쳐서 제대로 안 보이고 이 누구냐 헨리와 잭슨 중에 누가 더 시험 잘 본지도 모르겠고 특히 마이크와 이제 헨리 진짜 누가 잘 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뭐 방금 말한 두 가지 요리 그래프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일단 글자가 글자 겹치고 이제 비교가 어렵다는 두 가지 안 예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글자 겹친 것도 해결해 보면은 그냥 이 그래프 이미지를 조금 크게 키울 수 있겠죠. 텍스트는 그대로 하고 크게 키워서. 그래서 크기와 관련된 파라미터가 피규어 사이즈, 그래서 픽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시각화할 때 픽 사이즈란 걸 지정해서 이제 가로, 세로 비율 지정하면은 이제 그 크기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비교가 어렵다는 경우에는 적당히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이웃에 있거나 정렬돼 있으면 보기가 편할 거라서 솔트 베이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예쁘게 글자도 안 겹치고 비교도 쉬운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담을 학교에서 특히 이 bar H 그래프를 쓸 때 정렬할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담이지만은 사실 비교를 위해서 그리드 단위 격자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건 아마 그리드는 프로라고 지정하지만은 이렇게 격자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그리드는 수를 통해서 격자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 그린 경우에는 똑같이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쓰더라도. 그리고 팩트 바그래프와 관련해서 그냥 위에선 다 시리를 넣었잖아요. 그냥 데이터가 한 종류의 데이터만 있는. 근데 그냥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를 넣고 이제 파라미터에 스택된 true를 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누적된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스택트 바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없네요. 그리고 꼭 이렇게 스택트 형태만 그려야 되나? 그건 또 아닌 게 이렇게 스택트는 false로 하더라도 누적되지 않고 그냥 한 객체의 데이터가 적당히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옆에 범위에도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픽 사이즈는 조금 키우는 게 좋네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좀 예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피그 사이즈를 이용해서. 그리고 사실 이런 범례 있는 게 좋지만은 굳이 이런 범례를 조절하고 싶다 하면 이제 레전드란 파라미터에 false를 넣음으로써 범위를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그냥 기능은 설명하는 거고 범례는 있는 게 좋겠죠. 네, 일반적으로 레전드는 수로 합시다. 그 히스토그램도 그냥 똑같이
이 데이터를 주고 플롯 히스토리에서 그릴 수 있고요. 알다시피 빈스를 통해서 깡통의 개수, 즉 데이터를 몇 개 집단으로 나눌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아마 이 기본값은 10이었던 것 같고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죠. 여긴 20개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옛날 공부할 때 헷갈려서 정리해봤는데요. 히스토그램과 빈슬, 히스토그램과 바그래프가 처음 쓸 때 살짝 헷갈릴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가 다른 건 아는데 적당히 결과가 비슷하니까 뭘 써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이 어떻게 달라야 될지. 그래서 그걸 정리해봤는데 히스토그램 그냥 값들이 있을 때 그 값들 개수를 알아서 해줘요. 예를 들면 77, 78, 79, 79, 80 같은 데이터 있을 때 알아서 77칸의 높이, 78의 높이, 79의 높이 이 같은 그래프를 그려줘요. 이런 값만 있을 때. 반대로 바그래프는 이제 그 값이 인덱스로 있고 값의 개수가 밸류로 있을 때 바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히스트를 그릴 수 있는 데이터로 바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은 이제 히스트 그래프에다 이제 카운트 밸류스 같은 값을 세는 연산을 거친 후에 이제 바그래프 그려야지 예쁘게 나오겠죠. 사실 그 외에도 히스트 그래프는 뭐 대표 값을 뽑아주고 뭐 막대가 붙어 있다라는 등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넣어준 차이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옛날 공부할 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로도 보면은 이제 시리즈 히스토그램엔 이런 값들이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히스토그램을 예쁘게 그릴 수 있고요. 바그래프 경우에는 이제 값별로 개수가 저장돼 있을 때 바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예쁘죠? 분포도 얼추 똑같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과 선정한 과정에서 조금 달라져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선 그래프도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앞에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리즈를 넣을 때는 키와 인덱스 밸류가 있잖아요. 이 인덱스를 x로 밸류를 y로 해서 점을 딱딱 찍고 그걸 꺾은 선을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인덱스가 22일 때 밸류가 78이라서 22,78점 찍히고 23,79에 찍히고 쭉쭉 찍혀서 이제 꺾은 선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스캐터 그래프도 똑같이 이것보다 이걸 설명해 놨겠다. 이런 데이터도 똑같이 스캐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나 찍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이걸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스캐터 그래프의 경우에는 특히 꺾은 선 변화량이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단순히 점의 집합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X로 쓸 거고 어떤 데이터를 Y로 쓸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라인의 경우에는 알아서 잘 딱 채워주는데 스캐터는 그게 훨씬 더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스캐터 그래프를 쓸 때는 흔히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값을 X좌표 넣고 어떤 값을 Y좌표 넣을지를 잘 정해줘야 해요. 그래서 X좌표 A를 넣어서 이제 A를 X좌표, 스코어를 Y좌표로 넣어서 점을 잘 찍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박스 그래프도 분포 잘 확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 A를 통해서 이런 영역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죠. 아까 말한 텍스빈을 통해서 이 분포를 조금 더 어디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오토피시티란 파라미터를 통해서 숫자를 이제 몇 개 있는지 숫자를 지정해줄 수 있겠죠. 그 KD를 통해서 앞서 보여줬던 이 히스토그램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세부 파라미터 다시
설명해서 파란 PDF 넘어보면은 사실 이제 시각화할 때 정말 많은 파라미터 있거든요. 이제 진짜 이제 안전 세밀한 조정을 위해서 진짜 각가지 기능이 있어서 사실 이걸 모두 기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완전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한 편이고요. 뭐 이런 X축 이름, Y축 이름, 제목 같은 기본적인 거 설명하는데 사실 PPT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여러 가지 파란별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걸 다 기억하기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GPT나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받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완전 우리 이해하지도 못하고 코드 돌리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나중에 사후 보수하기도 힘들고 보정하기도 힘들고 시각화가 잘못됐을 때 확인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좀 마이너한 것도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되고 뒤에는 그냥 존재성과 어떤 게 있는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레이블, Y 레이블 타이틀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안 넣으면 완전히 틀린 시각화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냥 말 그대로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 타이틀은 그래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컬럼의 폰트 사이즈, 피규어 사이즈 알파인데 피규어 사이즈는 아까 설명했죠. 이제 그래프의 크기고 폰트 사이즈는 그냥 축에 사용하는 이 숫자의 폰트 크기나 축 제목의 폰트 크기나 범위에 사용한 폰트 크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폰트 크기를 의미하고 컬럼 앱은 그 어떤 색상 팔레트를 이용할 건지 그냥 네 당연하죠. 스프링이나 이미 있는 컬럼 앱을 써서 좀 더 예쁘게 색이 지정된 걸 볼 수 있죠. 알파는 투명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동시 히스토그램 그릴 때는 겹치는 걸 잘 보기 위해서 투명도를 높여둬야겠죠. 그 여러 개 데이터를 그릴 때 이렇게 겹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여러 개의 서브 그래프로 나눠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 방법이 서플러스는 트루라는 걸 지정하면 대부분의 그래프에서 여러 개 그래프 나눠서 그려주게 되고요. 이때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 서플러스가 어떻게 배치될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이 콤마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두 개, 가로를 한 개에서 이렇게 배치됐고요. 이제 그 외에도 아까 설명했듯이 그리드랑 파렌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판왕 걸 X라고 축 자체를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보다는 객체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직접 다루려고 하면은 이제 너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많아져서 그냥 여기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잘 쓰면 이렇게 극좌표도 잘 그릴 수 있다. 나이팅게일의 이제 그 장미 도표 같은 걸 우리도 그릴 수 있다. 라고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실제 쓰는 걸 권장하지도 않아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보면은 이렇게 X, Y는 아까 스캐터 산점 돌아서 지정을 해준 거고 이제 X축 이름, Y축 이름, 제목을 따다닥 지정해주면은 샥샥샥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거는 폰트 사이즈, 피규어 사이즈 알파를 주정한 건데 알파를 주정해서 이제 투명도 달라졌고 폰트 사이즈를 바꾸면은 이 숫자들 폰트 확 달라지죠. 그 피규어 사이즈도 아이고 바꾸면은 비율이 확 달라져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알파 투명도라서 이 투명도를 막 0.75 정도 높이면은 아까보다 훨씬 탁해지고 뒤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개 겹친 경우에는 이렇게 0.25나 0.3처럼 낮춰서 지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서포트 지정할 수 있고요. 지금 레이아웃이 콤마일에서 위아래로 비슷해 있는데 이걸 가로로 보고 싶다 하면은 레이아웃을 1,1로 지정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볼 수 있겠죠. 비율이 이상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비율을 만져주면 좋겠죠.
그 외에도 아까 설명한 그리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PPT에서 보여준 엑시스를 활용해서 폴라의 극좌표를 그리는 그래프인데 이 코드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함수를 써야 돼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 학교 시험, 물론 우리 자기 개발로서는 좋지만 학교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우는 PLT나 판다스를 이용한 시각화에도 시본이라는 좋은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있거든요. 조금 더 예쁜 시각화 라이브러리. 뭐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 같은 걸 찍을 때, 상관계수 행렬 같은 걸 찍을 때 이제 매트릭스에서 값을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값을 명도와 대응해서 시각을 해주는 히트맵이라는 값이 있고요. 즉 그냥 값이랑 명도랑 대응해주는 그런 루프가 있고요. 포인트 플롯이라고 그냥 포인트에다 점을 찍어주는 이런 플롯도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끔씩 이걸 하고 싶을 때 쓰게 되고요. 이 외에도 진짜 여러 가지 예쁜 시각화 있거든요. 이것도 좀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설명하기엔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저 두 개만 보면은 이런 함수로서 이제 코렐레이션을 찍어볼 수 있는, 상관계수를 찍어볼 수 있는데 이걸 C본을 흔히 SNS라 쓰는데 C본의 히트맵이라는 시각 도표로 이걸 표시하면은 이제 값에 대응되는 명도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이 오토피스티는 이거는 라이브 달았으면 지정 방법이 다른데 시간 이상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니까 궁금하다면 그냥 따로 알아보는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히트맵이라는 예쁜 자료도 있고 이렇게 포인터도 잘 예쁘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C번의 공식 사이트 들어가 보면 예쁜 그래프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겹쳐둔 조인트 플롯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네, 예쁘단 말로밖에 표현하기 힘드네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판다스로만 그리기 힘든 이런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거나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과제 문화 같은 거 할 때도 쓰면 압도적으로 결과 풍성해 보이니까 그냥 따로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사이트 얻을 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DA가 잘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EDA를 직접 같이 해보려고 데이터를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그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는 코드고요. 그걸 잘 불러와 보는 불러오는 코드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사실 딱 이 데이터를 받고 나서부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을 EDA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개 DF 모두 같은 컬럼을 가지는가? 이것도 사실 구시타임 전철이긴 한데 그냥 이것도 EDA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DF1의 컬럼스가 DF2와 DF2의 컬럼스가 모두 같은지 확인하고 쭉쭉쭉 1, 2, 3, 4를 다 확인하면 되겠죠. 이걸 손으로 쓰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반복문을 이용해 처리지만은 아유, 이런 간단한 컴과 원을 쌓을 법한 그런 코드를 통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 프레임 같은 컬럼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원하는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데이터를 모두 합쳐주면은 그냥 PD.컴핏을 통해서 합쳐줄 수 있겠죠.
df1, df2, df3, df4, df5, x는 0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대충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헤드를 찍어보면은 앞에 두 개는 적당히 널 데이터로 보이고 뒤에는 음식별로 이제 칼로리, 지방, 세츄레이티드 지방, 모노세츄레이티드 지방, 폴리세츄레이티드 지방, 탄소, 당, 칼슘, 구리 등등이 저장되는 거 볼 수 있죠. 그 확인해 보면은 언네임드 0, 1과 언네임드 0은 모두 인덱스가 같은 쓸모없는 행위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DF에서 둘을 제거해 줄 수 있겠죠. 컬럼스는 이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없애주죠. 지금 사실 애들이 없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하고 있지만은 영상을 본 친구들은 그냥 연습할 때만 이거 한 번씩 직접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영상 멈춰놓고. 네, 이렇게 앞서 인덱스가 겹치는 언네임드 0.1과 언네임드 0을 쉽게 지워줄 수 있고요. 그 인덱스가 지금 좀 중첩돼 있으니까 이걸 인덱스 다시 평범한 레인지인데서 바꿔줄게요. 그냥 df는 df drop 리셋 인덱스 drop은 true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전처리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딱 드는 질문, 의문들 있잖아요. 어,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은 무엇일까? 그냥 이런 질문을 만들고 그냥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코드 짜서 답을 해보면서 이제 그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구하는 것을 ED라고 해요. 그냥 데이터 갖고 놀기라고 해서 이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짧게 볼게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은 무엇인가? 음식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칼로리로 정렬해서 칼로리가 많은 걸 보면 되겠죠. 그럼 df sort values by는 칼로리 values가 맞나? collect value ascending은 수업을 해서 아, 그, 거위의 생고기가 칼로리가 높구나. 돼지의 팔에 테크니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음식이 칼로리가 높구나. 아, 이게 어떤 이런 음식 칼로리 높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냥 이런 과정 이해하는 걸 이지라고요. 몇 개 질문 더 보면은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포화 지방산의 비율 가장 큰 음식들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서 이게 fat rate 같은 걸 만들어서 포화 지방산 saturated fats, fat의 DF 모노 monosaturated fats 아, 포화 polysaturated fat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걸 이거에 대한 비중을 새로운 행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똑같이 정렬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ED도 할 수 있겠죠. Yes, by 네, 이런 코드를 통해서요. 화가 많이 나네. 네,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음식이 불부화 지방세에 대한 포화 지방세 비율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은 이런 것들이 크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각 칼럼간의 승화관계를 얻는 것도 이제 과제를 열심히 했거나 앞선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알겠지만은 이제 dfs.core 주메리 올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얻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보기 어려우니까 이걸 아까 봤던 SNS3 히트맵으로 보면은 이제 이 대각선은 당연히 1인 게 당연하고 이제 음의 큰 상관이 가지는 건 크게 없는 걸 볼 수 있죠. 낮아봤자 0보다 조금 작고 0. 마이너스 0.1보다 크니까. 그래서 좀 상관관계 유의미하게 큰 걸 보기 위해서 그냥 밝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면은 크게 이런 점이 있죠. 지금 행이 좀 잘렸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이 포스포러스랑 프로테인 사이의 상관이 좀 높고 그 다음으로 프로틴과 비타민 B3 사이의 상관이 높고 포스포러스와 비타민 B2 또 팻과 칼로리 이제 모노세츄레이트 그중에서 모노세츄레이트 팻과 이제 팻의 상관이 높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죠.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칼로리와 상관이 높은 이런 지방 같은 게 낮은 음식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아까 DAKW 모델에서 뭐 데이터에서 상관계 뽑아서 이제 인포메이션 올라가고 거기서 나와서 논리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좋은 데이터 과학에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각 비타민의 음식별 분포를 보기 말이 상태인데 비타민의 음식별 분포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음, 비타민이 어떤 정보인지 볼게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어느 열에 있는지. 보면은 13일부터 24일까지 있으니까 비타민만 모은 DF를 얻기 위해서 df.iloc 13부터 25까지 네, 이렇게 쓸 때 비타민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볼 수 있고요. 이걸 분포를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겠죠. 히스토그램은 구체적인 분포를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박스 플롯을 볼 수 있죠. 우선 박스 플롯을 봐보면은 하나는 뭔가 딱 이상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막 이런 사천 같은 이상치처럼 보이는 값이 껴있어서 전반적인 분포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 열에서 상위 1% 값을 제거하는 등의 처리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수업 시간에 살짝 쪼달리는 관계로 이거는 여러분이 과제로서 해보길 기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체를 잘 해도 보면은 0에 매우 몰려있거든요. 대충 데이터에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데이터 90% 이상이 0 근방에 몰려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특히 값이 조금 이산적이라서 진짜 0으로 찍힌 값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네, 비타민이 없는 음식이 많다. 혹은 이 데이터가 조금 잘못됐을 수 있겠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0이 많다는 컬럼 통해서 특히 0이 많은 컬럼 찾아보면은 이제 각 컬럼별로 0의 비율을 세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코드를 통해서 0의 시리즈 0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엑시스는 0방을 적용해주면은 각 열별로 0의 비율이 되겠죠. 0의 데이터 비율이. 그럼 이걸로 솔트 밸류를
하고 어센딩은 버스를 넣어주고 헤드를 찍으면은 0의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볼 수 있죠. 동안 확실히 비타민 D, A, B12, 비타민 E의 비율이 높네요. 그럼 비타민 D는 막 75%가 다 0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 비타민 D가 없는 음식이 많구나 내지는 아 이 데이터 잘못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열린 결말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한번 직접 시각화를 해보라는 질문이라서 그냥 영상을 본 친구들 모두 직접 한번 직접 시각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방 끝내려고 하냐면요. 사실 코레 파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알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결 데이터 분석. 아마 지난번 2교시 때 간단히 다뤘을 것 같은데 데이터이란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상대적 짧긴 해서 네, 최대한 빨리 10분 안에 한번 해볼게요. 안 열리시는 거. 네, 우선 시결 데이터 분석이 도대체 뭘 말하자는 거냐면요. 데이터이면 자료이거든요. 그냥 이 데이터임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잠깐만. 우선 데이터임의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이제 그냥 이런 뭔가 날짜를 나타내는 듯한 스트링 문자가 있을 때 데이터임에 이 스트링을 넣어주면은 알아서 잘 데이터임 자료를 바꿔줍니다. 보면은 이제 이것보다 추가적 정보가 들어가서 이제 날짜까지 들어가 있고 타입을 찍어보면은 이제 타임스탬프 이제 타임 관련 자료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 클래스가 좀 다르게 나오지만 이게 데이타임 64원 자료과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바꾼 게 아니라 여러 개 값을 넣어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좋은 것 중 하나가 그 넣어야 되는 타입에 그냥 날짜 비스무리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알아서 잘 바꿔줘요. 아니면 여기 들어간 포맷을 이런 포맷이 나올 지정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다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믹스다 적어주면 알아서 잘 처리해줍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연도가 먼저 앞에 있는지 날짜 먼저 앞에 있는지 관련돼서 날짜 먼저 앞에 있다라는 의미로 day first라는 파라미터 2를 넣어줄 수 있는데 사실 웬만하면은 그냥 포맷을 믹스로 넣어주면 잘 돌아갑니다. 뭐 예외적으로 2008, 0503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숫자만 있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보면 이걸 잘 해줬는데 막 뜬금없이 뭐 영국식으로 0305, 2008 넣어두면은 살짝 이상하잖아요. 이제 뭔가 305년 20월 8일? 아, 그런 날도 있을 수 없는데 하고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건 연도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이제 날짜 먼저 왔다. 라는 데서 데이 퍼스트는 풀 정해주는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있는데 안 되지. 네, 이렇게 해주면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날짜 앞에 있음에도 잘 변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숫자만 붙이면은 잘 변환이 안 되나 봐요. 저도 그냥 잘 된다만 알고 있지 항상 되는지까지는 잘 기억을 안 해서 쓸 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꼭 한 개 문자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컬럼 나눠져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개 컬럼 동시에 넣어줘도 즉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트 프레임을 넣어줘도 알아서 잘 변환해줍니다. 이렇게 이름이 적당히 잘 적혀 있다면 적당히 잘 적혀 있고
적당한 순서로 넣어줬다면, 만약 그 데이랑 먼스를 바꿔 넣어줘도 지금은 이름이 잘 붙어있어 바뀌지 않죠. 네. 적당히 이름이 잘 있으면은 뭔가 넣어봤을 때 되게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 할 때 꽤 유용하게 쓰는 기능 중 하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한 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 쓰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 연산을 취할 수 있거든요. 이제 네, 데이터이민 그런 열을 접근하고 점 디테일에서 가까이 데이터임에 적용하고 이제 타임이나 이제 데이나 밑 같은 연산을 통해 값을 넣어서 이제 이게 어느 시간 이 데이터임에서 시간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날짜를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연도를 뽑는다거나 월 뽑는다거나 하는 연산 가능해요. 요일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모든 날짜가 다 0초로 되는 데 있어서 타임은 모두 0이 나온 대신에 날짜를 찍어보면은 적당히 1일, 6일, 11일, 16일, 20일, 26일, 31일, 5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위에 순서대로 이건 1월 1일, 이건 1월 6일, 1월 11일, 333, 2월 5일에 대응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잘 날짜를 뽑아준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이 월이나 연도, 요일도 잘 대응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타임을 다시 스트링을 바꾼 함수로 이제 스트립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strf 타임이라고. 제가 똑같이 이제 점.tt로 가까이 객체로 접근한 다음에 이제 strf 타임을 하고 우리가 어떤 포맷으로 변환할 건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이 포매팅은 계속 독립적인 포매팅을 이용하는데 이제 각종 신경이 있거든요. 뭐 말 소문자로 쓰면은 앞에 뒤 두 자리만 남기고 대문자로 쓰면은 애들 다 살려주고 일반적으로 월 할 때 퍼센트 비를 쓰면은 이렇게 영어로 써주고 퍼센트 먼스로 쓰면은 숫자로 써주고 그런 각종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하기엔 너무 오, 안 비싸게 싶어서 이것도 시험 직전에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df.swift 타임이라는 걸 통해서 지정해둔 포맷으로 형 변환이 가능하다, 스트링 변환이 가능하다. 그걸 직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대시나 콜론이나 아니면 한국어 같은 문자열도 섞어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예쁘게 바꿔줄 수가 있죠. 사실 이 뒤에 두 개는 자주 쓰지는, 사실 학교에서 다르지도 않고 크게 쓰지도 않지만은 이런 신기한 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간단히 넣어놨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특정 주기를 하나 합쳐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본 이게 1일, 2일, 3일하고 다 데이터 구분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뭔가 3일치를 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럴 때 리샘플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여기다 압축할 주기를 이제 3days를 적어주면은 이제 1일, 2일, 3일 하나의 데이터 합쳐주고 4일, 5일, 6일을 해서 하나 합쳐주고 7, 8, 9를 합쳐주고 그렇게 잘 합쳐줍니다. 이게 3D 쓴다고 3D 대응되는 거는 그냥 판다스에서 열심히 처리해준 거고요. 이거는 뭔가 코드가 또 꼬인 것 같은데 네, 코드가 여기서 셋인덱스라는 코드가 좀 꼬였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변인데. 네, 그거 지정해준 대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면은 그냥, 5개 살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날짜가 등간 기억이 아닐 때도, 즉, 막, 2일이 빠져있을 때도, 알아스카를 빼고, 진짜 5일씩 갖다 줍니다. 그게 데이타임이 여러 가지 일을 기술 처리해서 가능한 거고요. 좋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5days 외에도 그냥 위키나 이어이나 먼스 같은 각종 노테이션 가능한데 그 노테이션 헷갈릴 경우에는 이제 판다스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리샘플 치고 이제 데이타임.리샘플 찾아서 들어가서 보면은 링크를 적어놨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라미터 이런 걸 넣을 수 있구나 를 직접 확인하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할 때는 네, 그렇게 쓰는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도 shift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1월 1일 데이터를 1월 2일로 넘기거나 아니면 며칠 뒤로 넘기거나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인덱싱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중간에 한 날짜가 없어도 이제 진짜 데이트를 맞춰서 막 1월 2일 데이터가 없으면은 1일 데이터를 3일 넘기지 않고 3일 널 처리를 해주고 3일 데이터를 4일 넘기고 이제 그런 날짜에 기반한 영상이 매우 잘 구현되어 있어서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쭉 데이타임 관련된 지출이 있어서 이제 데이타임을 그 기술 가져와 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year, month, day, hour, minute 이런 시간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 이걸 하나로 합쳐서 타임, 타임 컬럼에 이 포맷에서 저장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 5개 컬럼을 위에서 보여줬던 방법으로 위에서 어, 보여줬던, 보여줬던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 합쳐주고 그거 다시 여기서 멍시한 대로 스트립 타임을 이용해서 이 스트링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코드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럼 보여줬던 대로 이 시간 관련 5개 컬럼 인덱싱해서 트루 데이 타임을 이용해서 타임을 바꿔줬고 불필요한 이 컬럼들 지워줬고 이제 지금 이 타임이 데이 타임일 거니까 스트립 타임을 통해서 문제에 나온 형식으로 스트링을 바꿔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만은 이렇게 깔끔하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뒤로 갈수록 설명이 급박해져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다음 수업에 와서 질문해도 되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데이터 과학 이론이랑 EDA 시각화 데이타임 처리에 대한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